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3월 5일입니다. 좀 분위기가 달라졌나요? 화면이 조금 나아졌나요? 아, 이게 이제 LG X6 좀 제가 가진 원래 스카이 100 모델보다 많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프로모션이 있어 공짜로, 좀 공짜라기보다는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하나 장만했습니다. 제가 사실 전화번호가 3개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찰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경찰로 일할 때, 프로파일러로 일할 때, 보통 전화기 한 2개 혹은 3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제 업무폰하고, 뭐 개인 폰, 또 뭐 다른, 어, 그건 세 번째 폰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나중에 이제 프로파일링 특강 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는데 네, 이건 그 번호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요번에 바꿨어요. 좀 더, 뭐 제가 비싼 조명 기기라든가 아니면 뭐 카메라는 사실, 요즘은 뭐 카메라는 아이폰 X는 뭐 갤럭시 최신 기종은 웬만한 흔히 DSLR이라고 해요. 그거보다 훨씬 낫다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 정도는 뭐, 그 문제는 조명하고, 소리라 그러는데, 소리도 저는 뭐, 그 조명인데, 조명도 좋은 것 같고. 어쨌든, 득템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다른 방송 일정이 없어갖고 이것저것 하는데, 이, 제가 충북대학교 사회학과의 범죄사회학 강의를 이번 학기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개강 일정이 2주 늦춰지고,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2주 더 늦춰지는데, 그 2주는 이제 아마 비대면 강의 이렇게 하나 봐요. 보통 이제 오프라인 대학들, 이제 뭐 국립대학이라든가 그래도 좀 한다는 대학들은 그래도 좀 능력 있고 학식 있는 이런 교수들이 직접 강의하는 거, 사실 그거 들으려고 그 좋은 학교 가겠죠. 근데 저같이 이제 B급의 사이버 대학 교수를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동영상 강의가 너무 익숙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편한데, 그래서 수업을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걸로 컨텐츠 하나 2개를 올려가 2주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제 뭐 제가 매일 올리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니까, 뭐 중부대 사회학과 학생들만 듣는 건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대학교의 범죄사회학 과목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셔도 뭐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이 많으신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죽을 맛이죠. 그죠? 보통 이제 오프라인 강의실에서의 강의 익숙한 연세 드신 이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온라인 강의는 사실은 해본 적도 없을 거고 불편하고, 그런데 저는 뭐 사이버 대학에 10년 넘게 교수고 또 학과장도 했고, 또 지금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 학생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왜? 아니 온라인, 내가 그 비싼 등록금 내고 온라인 강의 들으려고 왔느냐, 오프라인, 그런 얘기. 그래서 일부는 반환해 달라, 이런 얘기. 뭐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뭐 거기서 조정이 되겠지만은, 사실 코로나19가 불러온 또 다른 어떤 면인 것 같아요. 음, 사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요번 학기는 다 늦춰지겠죠. 한 달 정도는 뒤로 늦춰진다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 저는 사실은 좀 강의를 한 2년 만에, 1년 반에 하는 거라서 좀 설레기도 합니다.
뭐 저는 뭐 체질이 뭐 교수 이런 말은 하기 싫고 뭐 그것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이라고 하면 여기서 인제 대학생이기도 하고 또 경찰 수사관들이기도 하고 경찰들 그때가 행복했다고 생각한 또 들어요. 음. 방송 프리랜서 방송인보다 뭐 맞춰 사는 거죠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어. 좀 우울한 얘기가 있죠. 어제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7 살짜리랑 4 살짜리 두 아이가 안타깝게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왜 인제 코로나19 사태를 하면서 얘기를 했냐면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다 인제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인제 이건 이 아이들은 긴급 돌봄이 영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제 맞벌이하는 인제 부모들이 외할머니, 아마 외할머니 같은데 외할머니 집에 그 이 다 이제 사촌들입니다, 사촌들. 집에 인제 데려다 놓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외할머니가 힘드시고 근데 그 아이 셋 4 살짜리 7 살짜리를 사실 하나 보기도 힘들죠. 그죠? 근데 인제 아마 낯선 집이고 또 인제 어린이집도 아니고 그러다가 인제 여러 가지 또 우리 집이라는 게 가정이라는 게 위험물도 자기 집이 아니면 위험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난 게 하필 이게 참 비극적인 게 출입문 앞쪽에서 불이 나 버리니까 애들이 도망갈 방법이 없죠. 뭐 어떻게 합니까? 문에 불 나니까. 그래서 3 명이 화재사죠, 화재사. 그게 인제 그 사회 안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인 거죠. 사실 코로나 사태 19 사태가 없었으면 이 아이들이 거기 갈 리도 없을 것이고 또 그 외할머니가 힘들게 보지 않았을 것이고 참 안타까운 그 아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또 관련된 부분인 게 인제 지금 경산시라고 제가 대구 옆에 있습니다. 경산시를 좀 인연이 있는 건 제가 박사학위 받았던 그 심사 교수님이 영남대의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아마 퇴임하셨을 텐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쪽 분야에서 뭐 상당히 권위 있으신 분인데 거기를 인제 논문 심사 받으러 갔더니 계속 영남대 지하철역도 있죠. 근데 거기가 대학교가 8 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애들이 대학교 촌이니까 거길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공략했는데 근데 뭐 요양봉이랑 무슨 관계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이렇게 공략을 해 갖고 거기서 인제 그 집단으로 합숙 같은 데도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 안에서 인제 소위 말하는 전파자가 있었고 거기 관련된 사람들에서 요양병원에 일종의 봉사 같은 거 간다고. 그러니까 사실 뭐 허울 좋은 봉사죠. 실제로 진짜 봉사하시는 종교인들 많습니다. 근데 허울 좋은 봉사를 가서 하는데 요양원이라고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의 연세 운신을 못하는 분들이 다닥다닥다닥 있으시잖아요. 거기 다 그냥 뭐 한답시고 다 손 만지고 뭐 다 칸막이도 안 되는데 지금 집단 감염입니다. 거기는 코호트 격리 해서 거기서만 열 몇 분 돌아가시고 막 그래요. 결국은 취약계층의 감염 위험과 이른바 이 이단 사이비 종교의 이것들이 다 합쳐져 갖고 이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 취약할 때 이렇게 무너진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참 답답하죠.
어 엊그제 인제 뭐 검찰 대구지검의 압수수색 그 압수수색 영장 반려에 대해서 오늘 인제 일종의 행정 조사를 했다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 강제 수사의 권한은 수사권을 가진 검찰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죠. 법이 바뀌어서 경찰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법원, 판사에 의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영장을 청구하는 유일한 주체는 검사입니다. 그건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검사가 청구한다. 그걸 없애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일종의 게이트키핑을 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소리를 해 갖고 고의성,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교회가 그 명단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는지를 그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쥐들이 떠들어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한 것은 이런 황당한, 여태까지 니들이, 검찰 니들이 그 기준으로 니들이 수사할 때는 그런 적이 있느냐. 무 무차별로 거의 뭐 제한 없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강제 수사 영장들을 자기들이 청구해서, 그리고 판사들은 뭐 95% 이상 받아들이고, 이건 경찰이 청구한 거니까 까탈스럽게 보이는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방역 당국의 요청이라고 하지만 명단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게 불명확하니까 영장을 못 청구해 주겠다는 게, 이게 무슨 앞뒤 안 맞는 소리냐. 그러니까 고의성을 입증하려고 영장 청구가 필요한 건데. 이게 참, 그래서 뭐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김 공장장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한 몇 번을 얘기하는데, 제가 수요일 날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 고의성을 입증하려고 압수수색을 하는 거지. 그럼 거꾸로 그 고의성을 가져와로, 고의성의 증거를 가져오라는,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물론 저는 그게 뭐 신천지 교인 명단에 소위 말하는 사회 위력층이 있고 사실 좀 위험한 명단이 있어 갖고 그랬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이 기준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확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영장을,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하면은 누가 지들한테 수사하라 그래요? 아니 경찰이 하겠다는 것도 경찰이 인지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인지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영진 대구시장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죠?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천지 대구교회로부터 명단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불명확하고 일치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것을 몇 번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권영진 시장이 경찰에 고발을 했고, 당연히 그 고발을 했다는 것은 권영진 시장의 시정에 신천지 대구교회가 협조하지 않은, 사실 그 반사회적 행위가 이거 당연히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해서 청구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들이 뭐 잘났다고, 검찰 지들이 대구지검에 이 꼴 같지 않은 것들이 뭐 잘났다고 그런 걸,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은 그래도 이해해요. 이제 법적 요건이라는 것이 할 수도 있죠. 결국은 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이 강제 행정조사라고 하는 우회로를 파갖고 했는데, 지금 하루 한시, 하루에 400명, 500명씩 확진되고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자가격리가 풀려 갖고 신천지 교인들이 인제 이게 가격이 풀린 사람과 실제로 지금 명단이 파악되지 않은 사람이 섞였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빨리 여행단을 파악하고 이들이 풀리기 전에 이걸, 그래서 시간이 급한데 완전 비전문가인 이 검사들의 완전 이제 땡깡짓에 이 대한민국의 방역이 우롱당하는 이런 너무나도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이러고도 대한민국의 검찰이 정의를 수호한다. 웃기는 소리죠, 그게. 참, 좀 갑갑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했다고 하지만은, 어, 이건 분명히 검찰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공수처가 출범한 다음에 고발이든 대구지검의 관계자, 대구지검장이든 그 윗선이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통해서 강제 수사를 통해서 검사의 대구지검 검사 담당 검사의 담당 검사나 결재라인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런 행위는 결코 자 곰탕집 사건 비슷한 게 있어 갖고 이거 치킨집 추행이라고 하는데 국민일보에 난 겁니다. 그 이제 전체적인 사건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5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 지난 작년입니다. 작년 2월 1년도 지났죠. 밤에 10시에 서울 중구의 한 치킨집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옆 테이블에서 일 보던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럼 사실은 그 치킨집이 크든 적든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서빙하는 여 종업원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치킨과 맥주 같은 걸 먹는 데서 이동하다가 부딪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 종업원은 자기가 느끼기에는 뭔가 이거는 고의적인 접촉이 있었다. 아니 그건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손을 건드렸거나 손으로 엉덩이를 건드렸거나 이제 신체 일부 제가 어디인지 모릅니다만은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이라든가 그 이전의 행동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느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기소가 됐어요. 근데 검찰은 약식 기소를 했어요. 법원은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 불복했어요. 정식재판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판사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게 누군지는 모르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서 가까운 데 있었던 누구 이런 거는 알 수 있죠. 왜냐면 저쪽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손이 안 닿으니까. 근데 인제 그 진술밖에 증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곰탕팀 사건처럼 CCTV 영상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수사기관은 당연히 CCTV를 보고 시선 방향 그 행동 이후에 8번 행동 이런 것을 해 갖고 했는데 그걸로 인제 증거로 간접 증거지만 했는데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증으로서 그 피고인이 일행과 대화 도중에 테이프를 한쪽으로 비껴 안거나 오른쪽 하방을 쥐었는지 자주 설명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실 이게 이 사람의 평소의 행동이 이랬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보통 술 먹을 때 이런 형태의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었나? 이런 걸 사실은 따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수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판사는 형사 사건의 증거는, 이 형사 사건의 유죄는 사실은 아주 명확해야 되고,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유죄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아, 그러니까 좀 제가 곰탕집 사건에서도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특정한 행동 양식에 대한 사례가 축적이 돼야 된다. 근데 그나마 지금 이 수사한 사람들이나 판사는 그래도 열심히 잘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경을 나눠서 팔을 뻗는 자세부터 해서 돌려서 하는 손 잡는 것부터 뻗는 것부터 시선 처리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딥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런 거는 기소도 안 됐어요. 그래도 다퉈봤기 때문에 사실 내용은 모릅니다. 내용은 모른다는 게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겁니다. 즉 어 특정한 행동, 그러니까 성추행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지표 행동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이 축적되게 되면은 분명한 것은 어 충분히 그 유죄, 그러니까 저기 행동을 입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것을 축적해내는 것이 이런 논란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수사기는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고, 그거를 또 판사가 정확히 잘 봐줘야 되는데, 근데 이건 분명히 이제 또 항소가 들어갈 거니까 그때 고등법원에서 한 번 더 보면은 고등법원 판사들은 좀 더 어떻게 볼지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죠. 닭강정 사건이라고, 이제 그 닭강정이 뭐냐면 지난해 12월에 어떤 사람이 이제 닭강정 33만 원치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학교 폭력, 닭강정집 주인 아들이 학교 폭력에 피해를 당하고 가해자들이 장난쳤다, 뭐 이래 갖고 이 논란이 됐는데, 봤더니 사실 그게 아니라 이 닭강정집에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이거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 닭강정집에 있는 그 아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를 들면은 이거죠. 성남 수정구에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있는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가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이 닭강정을 무료로 드린다라고 이제 게재를 하면서 됐는데, 이 닭강정집 주인의 아들이 아니라, 제가 헷갈렸는데 아들이 아니라 이 33만 원치를 배달해 갖고 간 집에, 그 집을 갔더니 어떤 어머님이 계시는데, 그 여성분이 이제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깜짝 놀란 거죠. 느낀 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닭강정집 아들이 아니라 이 배달을 받는 사람이 아들이 괴롭힘을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닭강정집 주인은 황당한 거죠. 그리고 또 당연히 그, 그 집에 계셨던 어머님도 황당한 거고. 근데 다행히 마음씨 좋으신 닭강정집 사장님은 아무리 그래도 그거를 시키지 않은 거를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갖고 영업방해를 고소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실제로 경찰 수사를 해보니까 이 거짓 주문을 한 20대 청년들은 누구냐 했더니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이 아니라 그 닭강정을 받은 그 어머니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출 사기 단으로부터 꼬임을 받아갖고, 해다가 이제
그 가담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대출 사기단들이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괴롭힌 거죠. 제가 이제 이걸 길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면은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실제로 이 닭강정집 사장님은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뭐냐면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시 또 걔네들한테 민사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33만 원 갖고 민사소송 걸어야 돼요. 차라리 왔다 갔다 교통비 소액으로 해도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똥을 웠다 싶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회복되기가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건 이 닭강정 사장님이 그래도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일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건화돼서 걔네들을 처벌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닭강정을 배달받은 그 피해자의 어머니나 피해자를 더 이상 못 괴롭힐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근데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 대출 사기단 놈들이 영업방해로 이렇게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처벌 안 받습니다. 요 정도라고 하면은 기껏해야 벌금형, 실형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게 문제죠. 그 다음에는 얘들이 이 닭강정 사장이나 그 모자한테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기까지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 보다 더 엄중한 처벌, 그리고 접근 금지, 그리고 이 별도의 어떤 조치들, 보완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건 괴롭힘 범죄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영업방해만이 아니라, 즉 대출 사기로 처벌도 받겠지만은 영업방해로 처벌받는 건 거의 없을 거고, 대출 사기도 그 결과에 따라 처벌받는데, 대출 사기에 의해서 자기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보복 범죄를 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고 하면은 이것이 연결돼 갖고 아주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는 법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이게 되느냐? 저는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보복도 당하고. 음, 그래도 저기 당뇨 사장님이나 아니면은 그 피해자 모자 세 분은 그래도 이런 보복이 있을 것 같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또 알려갖고 그 나쁜 놈들, 대출 사기단 놈들을 더 처벌받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경찰은 이 신변보호 요청이면 신변보호를 받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가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법체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참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를 위한 법체계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참 많이 걱정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업무 보고를 매년에 합니다. 사실 요즘 이제 2, 3월은 업무 보고하는 시기거든요, 부처에. 근데 지금 보세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요번에 여성가족부 2020년 업무 보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볼 것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 대응 강화에서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에 대한 것이 있어갖고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전에 이제 계속 제가 문제 얘기했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예를 들면은 음란물,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몰카 영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영상물의 삭제를 좀 빠르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건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피해 영상물의 핵심 정보를 추출해 갖고 그 핵심 정보를 검색하는 강력한 기능을 통해서 해외 사이트에 있는 거를 통해서 그 해당 국가의 부분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분명히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제야 뭐가 돼. 이건 인터폴과 공조를 하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폭탄을 심어야 된다. 해킹 폭탄을 심어야 된다. 요청을 하고 당연히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해킹 폭탄으로 그 부분을 폭파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자료 폭발을 이렇게까지 법 체계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비용을 그 가해자들한테 나중에 추징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까지 돼야 되고, 당연히 이런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절대 집행유예 안 되게 하고 또 지금 형량의 5배 정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런 성범죄 형량이 이렇게 허술한 데가 우리나라 이게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지만은 글쎄요, 참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까 신천지 얘기할 때 좀 요번에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동선 공개예요. 요번에 그래서 신천지나 일반 확진자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하는데 동선 공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실 이건 분명히 그런 것이 없지 않죠. 그래서 이건 법적인 형태의 어떤 아웃라인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하는 법에 따라서 하지만 그것도 좀 엄격하고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자체가 당황해갖고 막 홈페이지에 공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가게나 아니면 뭐 이런 데 초토화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그거는 방역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이런 매뉴얼, 법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확진자의 동선, 이런 형태의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성이 강한 이런 것의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처리하며 그에 대한 손해는 누가 할 것,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돼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뭐 오늘 나온 것 중에 이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장 병원이라고 아시죠?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저거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다 살 수가 있어요. 가짜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협동조합 법인도 사고 자본금도 대충 채권을 통해서 만들어 갖고 가짜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공무원들이라든가 요로에 있는 그 절차를 알게 되면, 그리고 그런 브로커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브로커를 어떻게 아느냐? 얘가 경찰이었으니까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지가 수사를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사한 브로커를 데려다가 걔한테 사무자 병원을 만드는 노하우를 배운 다음에 얘가 퇴직을 한 후에 사무자 병원을 차려갖고, 근데 그 차린 것도 지가 차리느냐? 안 그렇죠. 쩐주를 찼죠. 쩐주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은 조폭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지가 알았던 아주 뭐 사채업자 놈들이라든가 불법적인 놈들, 얘네들이랑 연결해갖고 일종의, 얘는 그럼 바지사장이냐? 아니, 바지사장은 아니고 일종의 그런 걸 하는, 얘도 브로커가 되는 거죠. 돈 가진 브로커. 그래서 실제로 뭐 의사 면허 지금 뭐 사실 나이가 뭐 89, 90돼 갖고 은퇴할 나이가 된 의사 면허 있는 사람을 사고
아니면 거꾸로 이제 뭐 아주 이 인턴 겨우 거친 의사 면허만 있는 면허를 가지고 이게 뭐냐 건강보험 재정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100억, 160억 벌었어. 완전 사기꾼 놈이죠. 그게 근데 부끄럽게도 전직 경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말을 할 것은 이 전직 경찰 놈이 분명히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복지부나 이런 게 해도 보면 알잖아요. 걔네들이 복지부나 감사원 같은 데서 해다 보면 저게 타무장병원인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의뢰를 해요.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 그 관할이 있는 경찰청 이런 데 오겠죠. 그때 이제 아는 놈들을 동원해 갖고 그리고 그 요로에 그걸 전담하는 보통 진흥팀이라든가 뭐 보건범죄 이런 거기에 자기가 아는 놈을 박아 갖고 그거를 내사 종결을 시켜버렸네. 이게 전형적인 형태의 이 토호범죄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인데 전직 경찰 혹은 전직 검사들은 얼마나 또 많이 헤쳐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이렇게 헤쳐먹는 거죠. 근데 검사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크게 해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밑바닥에서 기어갖고 조폭들이랑 같이 사채업자 놈들이랑 붙어가는 건 아마 활름하겠지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사실은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그 지역경찰 관련된 거 자치경찰을 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수사권 자체가 지역의 누구의 유력자의 영향력을 받거나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 그러니까 행정경찰에 의해 통제되는 수사권이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지금 이것이 이 내사 종결을 수사과장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애가 함부로 할 수 있게끔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결국은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통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경찰이 행정경찰의 눈치를 안 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떤 인지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놈이죠. 그만큼 뇌물이 통할 수 있다는 그 부패 구조가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 대한민국 검찰들 썩었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안타깝죠? 완전히 발본색원 해야 되는데 어쨌든 좀 안타까운. 자, 제대로 수사가 돼갖고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이게 아까 부산경찰청이라고 하는데 부산지방 해임해라고 통보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해임 사항이야? 아니지 이거는 형사처벌의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전직 경찰의 로비를 받아서 지가 마음대로 수사과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아니 그걸 아마 조작했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내사 종결을 했는데 그죠? 근데 그거를 그냥 해임으로? 아니죠. 이거는 형사 처벌을 받아야지. 그래서 저는 더 웃긴 거예요. 이 새끼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건가? 좀 답답하네요. 그런 면에서. 한번 지켜봐야죠. 진짜 형사 고소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조치 없이 그냥 해임만 하면은 사표 내고 뭘 하겠습니까? 또 똑같은 사무장 병원 브로커 똑같은 짓 하겠죠. 그 전직 경찰로 붙어갖고. 예? 1년에 100억씩 버는데. 응? 그 돈은 누구에서 나옵니까? 여러분과 내가 내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아치 새끼들이죠. 그런 새끼들은 경찰이라 갈 수도 없습니다. 뭐 싹 발가벗겨 갖고 대로해서 패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 놈들. 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